오늘 우리는 인류의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경이로운 능력, 바로 언어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말을 하고 글을 쓰며 이를 통해 복잡한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표현하며 물리적 세계를 묘사합니다. 저기 사과가 있다라는 단순한 문장만 보더라도 사과라는 소리의 조합, 혹은 기호가 어떻게 저 붉고 둥근 실제하는 과일을 정확히 가리킬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언어 철학의 핵심 질문, 언어는 어떻게 세계를 포착하는가? 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단어의 정의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고와 현실 사이의 관계, 의미의 본질, 그리고 진리의 가능성 자체를 묻는 심오한 탐구입니다. 이 거대한 질문을 탐색하기 위해 철학자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고자 제시했던 가장 중요하고도 혁명적인 여정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여정에서 의미가 단순한 정의가 아니라 복잡한 기술, 인과적, 연결, 사회적 약속의 산물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언어가 세계를 포착하는 방식에 대한 초기 분석 철학의 위대한 시도는 의미를 지시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지시체를 특정하는 방식이나 기술과 동일시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독일의 논리학자 고틀로프 프레게는 이 문제에 대한 정교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샛별과 개밥바라기별이라는 두 이름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두 이름은 사실 동일한 대상, 즉 금성을 가리킵니다. 만약 이름의 의미가 단순히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이라면 샛별은 샛별이다라는 문장과 샛별은 개밥바라기별이다 라는 문장은 동일한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전자는 아무런 정보도 주지 못하는 동어 반복인 반면 후자는 천문학적 발견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프레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름에는 지시체 외에 뜻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샛별의 뜻은 저녁의 서쪽 하늘에 처음 뜨는 별이고 개밥바라기별의 뜻은 아침의 동쪽 하늘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별일 수 있습니다. 두 이름은 지시체는 같지만 뜻은 다릅니다. 따라서 언어는 대상을 직접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특정한 뜻, 즉 개념적 명세서를 통해 세계를 포착한다는 것입니다. 버트런드 러셀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기술 이론을 제시합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고유, 이름조차 사실은 플라톤의 스승이며 독배를 마신 철학자와 같은 한정 기술구의 축약형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우리가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으로 세계의 특정 인물을 포착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이름이 그 인물만이 유일하게 만족시키는 속성들의 묶음을 암암리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전적 견해에 따르면 언어는 세계의 대상들을 직접 겨누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들이 가진 속성이나 특징을 묘사하는 그물을 던져 대상을 잡아채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수십 년간 철학계를 지배했던 프레게와 러셀의 기술 이론은 1970년대래 솔 크립키라는 천재 철학자의 등장으로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크립키는 이름과 필연성이라는 기념비적인 강의를 통해 이름이 기술의 묶음이라는 고전적 견해의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폭로합니다. 크립키는 가능세계라는 사고 실험을 사용합니다. 만약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의 의미가 플라톤의 스승이었던 등의 기술 묶음이라면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을 가르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가능세계를 상상해 봅시다. 만약 그런 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의 그 사람은 더 이상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의 기술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소크라테스가 아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직관은 다릅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철학자가 아니라 목수였다면 어땠을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이 그가 어떤 속성을 갖든 상관없이 바로 그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크립키는 이름이 기술이 아니라 경직지시어라고 주장합니다. 경직지시어란 모든 가능 세계에서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가 목수였든 왕이었든 독배를 마시지 않았든 바로 그 동일한 개인을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이름은 어떻게 기술 없이도 세계의 대상을 포착할까요? 크립키는 지시, 인과 이론을 제시합니다. 이름은 일종의 세례 행위를 통해 대상과 처음 연결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그를 가리키며 이 아이의 이름을 솔크립키라고 하자라고 선언하는 순간 이름과 대상 간의 최초의 고리가 형성됩니다. 그 이후 이 이름은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을 거쳐 전달됩니다. 제가 동료에게 솔크립키의 이론에 대해 들었나? 라고 말할 때 저는 크립키를 만난 적도 없고 그의 모든 기술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저에게 그 이름을 전달해 준 사람으로부터 이어받은 인과적 연쇄의 끝에 서 있을 뿐입니다. 이 연쇄는 결국 최초의 세례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를 통해 제 말은 제가 의식하는 기술과는 무관하게 역사적, 인과적 연결을 통해 정확히 그 사람, 솔크립키를 포착하게 됩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언어는 속성을 묘사하는 그물이 아니라 대상에 직접 꽂힌 닭과 같으며 그 닫힌 역사의 강물을 따라 이어진 사슬로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크립키가 이름 이 세계를 포착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켰다면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자체의 작동 방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의 초기 저작인 논리철학논고에서는 언어가 세계의 그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문장의 논리적 구조가 현실의 사태 구조와 일치함으로써 세계를 묘사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이 견해를 스스로 폐기하고 철학적 탐구에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한 단어의 의미는 언어 속에서의 그것의 사용이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던집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정적인 그림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 상자에 비유합니다. 망치, 톱, 드라이버가 각각 다른 기능을 하듯 단어들도 질문하기, 명령하기, 농담하기, 묘사하기 등 무수히 많은 언어 게임 속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이것은 물이다라고 말할 때의 물과 사막에서 조난당한 사람이 물이라고 외칠 때에 물은 같은 대상을 가리킬지 몰라도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묘사라는 언어 게임의 일부이며 후자는 요청 혹은 갈망의 표현이라는 언어 게임의 일부입니다. 이 관점에서 언어는 어떻게 세계를 포착하는가? 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언어는 세계를 포착하거나 그림 그리는 단 하나의 일만 하지 않습니다. 언어는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맥락 속에서 특정한 목적을 수행합니다. 망치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것으로 못을 박는 행위와 규칙의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즉, 언어는 세계와 분리되어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사회적 실천 그 자체와 얽혀 있습니다. 의미는 단어와 사물 간의 1대1 대응이 아니라 그 단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의 규칙과 합의 속에서 구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의미가 기술이거나
인과적 연결이거나 사회적 사용이라는 견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논의의 배경에는 의미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화자의 머릿속에 의해 결정된다는 암묵적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힐러리 퍼트남은 이 가정을 정면으로 공격하며 마지막 혁명을 완수합니다. 퍼트남은 쌍둥이 지구라는 기발한 사고 실험을 제안합니다. 지구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동일한 쌍둥이 지구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단 하나의 차이점만 있습니다. 지구에서 물이라고 불리는 액체의 화학식이 H2O인 반면 쌍둥이 지구에서 물이라고 불리는 액체는 겉모습, 맛, 기능이 완벽히 같지만 화학식은 XYG입니다. 1750년 화학이 발달하기 전에 지구의 오스카와 쌍둥이, 지구의 트윈, 오스카가 각각 자기 행성의 물을 보며 저것은 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즉 심리 상태, 개념, 감각 등은 원자 수준까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들은 둘 다 투명하고 마실 수 있으며 강과 바다를 채우는 액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퍼트남은 묻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의미하는 물은 같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구의 오스카가 말하는 물은 H2O를 의미하지만 쌍둥이 지구의 오스카가 말하는 물은 XYG를 의미합니다. 만약 지구가 XYG를 발견한다면 이것은 물이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정신 상태는 동일하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는 다릅니다. 이는 단어의 의미가 전적으로 화자의 머릿속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의미를 결정할까요? 퍼트남은 두 가지 요소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외부 세계의 물리적 구조입니다. 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 세계에 실제로 H2O라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존합니다. 둘째는 언어적 분업입니다. 저는 금과 황철석을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제가 금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진짜 금을 의미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전문가 집단이 그 둘을 구별할 수 있으며 제가 그들의 전문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퍼트남은 의미는 머릿속에 있지 않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의미론적 외재주의입니다. 언어가 세계를 포착하는 방식은 우리의 머릿속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있는 세계의 실제 구조와 우리가 속한 언어, 공동체의 사회적 구조에 의해 결정됩니다. 언어는 어떻게 세계를 포착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탐구는 하나의 단순한 답이 아닌 복잡하게 진화하는 거대한 사상의 지도를 그려냈습니다. 우리는 언어가 세계를 반영하는 그림이나 기술의 묶음이라는 고전적 견해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는 언어의 논리적 측면을 밝혔지만 이름이 가진 완고한 지시력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크립키는 언어가 역사적 인과성이라는 닻을 통해 세계의 대상에 직접 보정된다는 혁명적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언어는 이름 붙이기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도구 상자로 보며 의미가 세계 속의 사회적 사용과 삶의 양식 속에서 구성됨을 역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퍼트남은 우리의 머릿속 생각과 의도가 동일하더라도 외부 세계의 실제 구조와 공동체의 전문성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이며 의미가 우리의 머리 바깥, 즉 세계와 사회 속에 뿌리박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언어는 세계를 일방적으로
포착하는 사냥꾼의 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어는 세계와 얽혀 함께 짜인 그물망 자체와 같습니다. 세계의 물리적, 역사적 구조가 우리 언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기여하고, 동시에 우리의 언어가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고 구성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언어와 세계의 관계는 거울과 대상의 관계가 아니라 춤추는 두 파트너의 관계와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움직임에 반응하며 복잡하고 역동적인 의미의 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경이로운 춤의 구조를 탐구하는 것이야말로 언어 철학의 영원한 과제이자 가장 빛나는 매력일 것입니다.